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7월 미시건대 소비자 기대지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고요.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소비심리 하락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가 저하되었음을 시사했으며 결국 신규 고용 창출보다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앨런 재무장관이 스테이블코인의 금융시장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 실물 그룹을 소집을 했다고 하는데요. 규직제 기관들이 스테이블코인의 잠재적 편익을 평가하는 동시에 사용자, 시장, 금융 시스템에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상반기 때 OCC에 대한 스테이블에 대한 허가를 또 내줌으로써 당연히 그 허가에서 끝내는 게 아니죠. 그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다라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활용도와 그리고 시중 은행들이 이거 가지고 이자 농사를 할 수 있게끔 규제가 마련이 돼야 뭐 해먹을 수가 있겠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만 허가만 해주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어차피 정부에 대한 규제 스탠스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논란거리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부작용과 어떠한 역할 그리고 어떠한 혜택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디파이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테이블코인 자체는 모델링이 나왔다는 것은 그 모델로 어차피 할 수 있는 측면은 그리고 그게 또 시중 은행들한테 주는 배경은 할 수 있는 장사거리가 딱 고정이 되어져 있죠. 네, 그냥 이자 농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자 농사에게 가장 적합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디파이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답은 나와져 있어요. 이번 시즌이 끝났다고 해도 어차피 우리의 장기적 투자의 방향성은 디파이에 집중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력은 계속 커나갈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금리 인상할 것이나 시점은 제약상 정도에 따른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약간의 립 서비스를 하는 것이죠. 야, 우리가 이 정도까지 확진자 수가 1200명을 돌파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기준금리에 대한 강한 스탠스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값이 이렇게 좀 안 좋다 보니까 약간 한 템포 좀 쉬어가는 발언을 또 하기도 했죠.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 두 번째 내용에서도 써져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과도한 수준이며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뭐 빨리 하든 늦게 하든 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스탠스를 주면 어떻게 해서든 부동산 부분을 좀 잠재우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뭐 정부가 그것은 정책을 잘 못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결과값으로 보면 부동산을 못 잡은 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을 보게 되면 피해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었는데 이 재정정책 또한 논란이 매우 크죠. 자영업자에 대한 소상공인 피해 금액에 대해서 일정 지원이 생각보다 좀 더디게 되어가고 있고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더 힘들어지겠죠. 네, OECD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대부분 선진국은 자영업 비중이 10%에 머물고 있는 반면 어떻게 보면 한국의 시스템상 25%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영업자에 대한 영향력과 그리고 그만큼 고용률 추이도 엄청나게 미치는 영향이 꽤 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정말 실력이 있는 정부라고 하면 그만큼 잘 극복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성적에 맞게끔 국민들이 평가를 하고 결과를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달러 인덱스 추이를 보게 되면
92.687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연준 의장이 통화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는 비둘기파 발언에도 불구하고 6월에 미 CPI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그리고 델타 변이 확산세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내용과 그 뒤로 금 가격 추이가 온스당 1814달러에서 마감을 했다고 하는데요. 미 국채 금리 하락, 델타 변이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따라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원래 기본으로 본다고 하면 달러가 상승을 하면 원자재는 내려가기 마련인데 여전히 델타 변이에 따라서 둘 다 수혜를 보고 있는 형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팬데믹이 2차가 나오지 않길 전 좀 바라겠고요. 유가 추이를 보게 되면 전주 대비 2.75 하락한 71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다고 하는데요. 또 내용을 보게 되면 산유국들의 감사 완화 합의 가능성과 원유 공급 증가할 가능성도 좀 있었지만 아무래도 델타 변이에 따른 좀 영향을 끼쳤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보게 되면요. 빗썸 코인의 BXA 사기 사건의 재구성이라고 해서 뭐 가로챈 혐의가 있고 고소가 있고 뭐 있지만 빗썸이 항상 주인들은 좀 시끄러웠던 게 꽤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어렵고 판단하기도 어렵고 해석하기에도 좀 어렵다. 각자 한번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강박, 불안, 우울을 겪는 코인 투자자들이라고 했는데 이번 하락장이 좀 길어지면서 또 오랫동안 또 반등이 안 나와주면서 그런 심리적 압박감이 꽤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변동성으로 인해서 누구라도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쉽게 노출할 수가 있으며 게다가 암호화폐 시장은 24시간 열려져 있어서 그 불안한 부분이 장기적으로 오래 간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화이트 해커가 해킹된 코인 1억 원 프레시봇으로 회수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세금 계산법이라고 해서 가산자산 세금 신고 기한 전에 23년 5월 20일 시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금융권 취업 준비생이 이 씨를 만났다. 이 씨는 취업 준비하는 도중 고등학교 때 인터넷을 우연히 비트코인 샀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놨는데 서둘러 확인해 보니 그때 대비 가격 100배 이상 들었다. 뭐 이게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세금 계산법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이 기사님이 포인트를 잘라 먹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하고요. 그 다음으로 솔라나 기반의 디파이 프로토콜 아큐먼이 스위치보드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내용과 팀 드레이프가 22년 연말 혹은 23년 연초에 25만 달러를 전망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이낸스 CEO가 제16차 BNB 정기 소각을 한다 라고 해서 BNB 부분은 계속 소각에 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 대비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농협 금융이 암호화폐 메타버스 투자 환경의 변화를 주도할 것이다. 주요 변화 트렌드로 USG, 통화정책, 암호화폐 메타버스 등을 4가지를 손꼽았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겠고요. 농협이 나머지 금융 쪽하고 좀 비교를 하면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걸 비교를 해보면 좀 실적을 잘 못하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번 그런 IT 개발자를 좀 대거 많이 유입을 하고 블록체인을 좀 더 성구적으로 하는 건 퀀텀 점프를 해서 곧바로 지금에 있는 시중은행들과에 대한 그런 우선순위권을 먼저 가져가겠다라는 측면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LG U+가 KT와 SK, 특히 KT를 경향한 게 더 빠르겠죠. 3G 때는 따라가지 못하다가 3G를 완벽하게 포기하고 오히려 임대 사업으로 좀 임대를 해서 그렇게 좀 맞춰가다가 LTE에 거의 올인을 해서 그만큼 KT와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다 보니까 KT에 대한 대량 해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진짜 엄청나게 수익성이 악화가 되니까 많이 도려냈죠. 진짜 장난 아니게 도려내서 여러 가지 다큐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거의 한 3만 명 이상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1년 만에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거 아니고 한 3, 4년 만에
연속적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알고 계셨던 분들은 알고 계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비트코인 플랜 발표한 스퀘어 주식을 매입했다 라는 내용인데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뭐가 됐든 간에 쇼패팅 부분보다 좀 더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코인베이스, 스퀘어 정도 둘 중에 하나 정도는 가져가도 된다. 페이팔과 로빈후드는 조금 속도전으로 보았을 때는 좀 느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스퀘어나 코인베이스가 좀 더 낫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신한금융에서 코인 투자 만나면 대출을 축소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거는 정말로 어떻게 해서든 김프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분석 결과 세대별 취약 리스크를 정의하고 개별 금융회사 업권과 특성을 맞는 리스크 전략을 수립해 대응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번 형태에서 저렇게 나온다라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조만간 금리 인상에 대한 스탠스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일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당장 6개월 뒤에 한다라는 거 아니고 한 2년 안에는 할 것이니까 어느 정도 좀 정리하고 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때 되면 더 논란의 파이가 커질 수가 있으니 그냥 이참에 어차피 델타 변이도 같이 있으니까 이때 같이 한꺼번에 하면 그나마 델타 변이로 인해서 많이 신용 불량자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땡처리 해버릴 수도 있겠죠. 이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그 시점이 또 넘어가면 어떤 명분이 없잖아요. 네. 그 다음으로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 연내 신고가가 갱신할 것이다 라고도 주장을 했던 게 JP모건 출신의 분석가 톰 베이즈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3만 달러가 테스트하고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해당 지지선 붕괴 시 약 20% 추가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 엄청나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없는데 대부분 또 2013년도대를 기반으로 해서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바이비트가 비트코인 보유자 증가세가 지속 보여주고 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글래스 노드에 따르면 1비트코인 이하 보유한 투자자 수가 올해 7월에 들어 최대 규모를 기록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이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BTC 마켓도 어느 정도 거래량이 늘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BTC 마켓에 있는 볼륨이 줄어든 상태에서 비트코인 쪽으로 갔는지 아니면 다른 측면에 대해서 해당에 있어서 지갑에 대한 이동을 좀 하고 그거에 따라서 무언가를 또 만들어냈었을 때 또 그런 거를 또 같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즉 지금의 비트코인의 이자 농사를 또 보게 되면 또 매력적으로 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차라리 알트코인의 이자 농사를 할 바에는 조금 더 금리를 낮추고 이자 농사를 좀 낮추고 안정적으로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심리도 있겠죠. 매년 7월 말에는 상승을 했다라는 내용을 또 나온 게 있는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말에는 항상 일종의 펌프가 있었다. 7월 16일 68%, 7월 16일 37%, 7월 18일 25%, 7월 21일 33% 해서 17년부터 20년도 때까지 그랬다. 그러니까 지금도 조만간에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락업 기간이 보게 되면 물량이 제일 많은 시점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요 시점이기 때문에 요 시점이 지나가면 연말 정도에는 그래도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주장도 많이 보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거는 다 주장일 뿐이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고 저는 오히려 저 물량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볼 필요성은 없고 둘 다 같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단기 악재, 중장기 호재 이런 형태로 좀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요 내용은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나중에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고요. 페이스북의 DM 관련 폴카닷 상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밌죠. 근데 다 이유가 있어요.
DM이나 그리고 해당에 있는 여기서도 나중에 또 다뤄드릴 텐데 중국의 그 디지털 화폐를 어차피 BSN에 녹여가지고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또 보게 되면 뭐 비슷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상자산 평가원의 첫 프로젝트 가치평가에서 공개를 했는데 엠블만 합격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평가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의 목적과 배경, 생태계 정보, 그리고 서비스 범위, 문제점 해결 방안, 특징 및 장점, 그리고 서비스 공략과 전략, 세부적인 운영 전략, 적용 기술 확보 유무, 전체 시스템 구성, 구현 방안 및 비전 제시, 로드맵 제공 지표, 그리고 단계적 발행 계획, 그리고 사용자 유지 서비스 확대 방안, 홍보, 그리고 비전, 그리고 서비스 개시 후 실용성, 현실성, 발전 가능성 총 10점으로 해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엠블이 보통으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다라고 하네요. 이 밖으로 엔도르, 뭐 NXT, 뭐 유의 등급, 픽셀과 픽하는 경고 정도를 받았다고 하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알리바바 소유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자체 NFT 플랫폼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요새 NFT가 인기가 계속 그래도 잘 방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요새 홍콩가에 대한 이슈가 이제 거의 머지않은 9월 달에도 있는데 또 델타 변이로 묵사발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또 여기에서 지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또 데모가 심하게 될 것인지 저도 그건 매우 궁금해지고요. 그래서 이거 또한 상당히 또 역으로 이용하는 부분이라고도 또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선물 캘린더를 보게 되면 선물의 마지막 거래가 7월 30일 부분에 잡혀져 있으니 여러분들은 당연히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주일 전이니까 대략 한 아무래도 못해도 뭐 그레스케일에 대한 락업에 가장 많이 나오는 시점 22일에서 25일 사이 정도 때가 가장 불안할 것 같고요. 그 뒤가 지나가면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여줄 것으로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8월달이나 9월달 이제 거의 연말에 끝나가는 시점인데요. 저도 8월달에 저의 전략을 좀 생각을 해서 또 정리를 해서 그리고 또 잭슨홀 미팅이나 그다음에 나머지에 있는 소식들을 다 접목을 시킨 뒤에 저의 매우 주관적인 생각과 그리고 올 연말 전략도 같이 녹여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